강원 강릉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끝낸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나온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의 징계 심의 결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 2명이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정정을 하고요. 참변입니다. 참변인데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양지민 변호사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남학생들이 발견된 거는 오늘 오후 1시경입니다.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 강릉 경포에 위치한 그 펜션 주인이 방과 그리고 뭐 2층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조금 나눠서 각각 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바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됐고요. 예. 이 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명이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고 7명은 지금 의식 불명 상황인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부상자 중에 한 2명 정도는 지금 굉장히 이제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뭐 들어오는 속보는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그 소방방재학과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하성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지금 그 의식을 아직 차리지 못한 2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 용어라 가지고요. 고압 산소 치료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또 소방 당국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이 또 고압 산소 치료가 왜 필요한지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일산화탄소를 흡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우리 폐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예.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몸의 산소를 실어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이 몸속에 산소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해서 산소 공급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독가스 흡입 환자는 응급실에 있는 그 고압 산소 탱크에 넣어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신속하게 분리해 주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현장의 일산화탄소가 155ppm이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하는 건가요? 150ppm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농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예. 150ppm 정도로 한 3시간 정도 흡입하면 그냥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측정 당시에만 150ppm이지 예. 실제 그 학생들이 그 유독가스를 흡입했을 때 그 상태는 아마 그 일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400에서 600ppm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예. 그리고 그 수면을 취했을 때 일산화탄소가 바로 누출되었다고 하면 예. 한 뭐 5시간 이상 그 일산화탄소를 흡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보일러 배관 얘기가 나오네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보일러 배관이 연통을 통해서 연소가스가 밖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뭐 연통이 찌그러졌다거나 아니면 연통이 이탈되었다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막히게 된다고 하면 이 연소가스가 역류를 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내에 있는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해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지 펜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보일러 배관 외에 또 다른 것들은 없나요? 일산화탄소 말고 크게는 이제 가스 보일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LP 가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LP 가스는 주성분이 부탄입니다.
그래서 이 부탄이 혹시나 그 누출이 됐다고 하면 예. 이 부탄도 그 일산화탄소를 흡입했을 때의 영향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발표, 당국의 발표를 저희가 좀 기다려보고 일단 지금 의식을 차리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 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보면 고압 치료 시설이라는 것이 많이 그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고압 탱크에 한 명씩 일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응급 환자가 일시에 한 병원으로 몰릴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 고압 치료 시설이 이제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로 그래도 조금 보완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일산화탄소를 적게 흡입했고 몸 상태가 건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폐소생술로도 살릴 수가 있겠지만 예. 그 일반적으로는 그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흡입됐을 경우에는 그 고압 산소 탱크에 넣어서 일산화탄소를 분리해 주는 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그 고압 산소 탱크가 부족하다고 하면 예. 빨리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석대학교의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보일러 배관 얘기를 저희가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만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의 발표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보일러 배관이 잘못됐다면 글쎄요, 이걸 그 펜션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그 얼마나 이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따라서 좀 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 예. 비상구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라든지 예. 내지는 뭐 설계 도면을 조금 바꿔서 설계해서 사람들의 탈출을 막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만약에 조사를 해서 펜션 주인의 그런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실 책임을 따지자면 지금 지자체 관리 감독 부실이라든지 뭐 교육청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게 있는 것이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과 동행해서 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능이 끝나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제 만약에 이제 학교 측에 좀 과실이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현장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보호자에게 인계해서 보호자가 동행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직접 동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특수한 그런 좀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 10명이서 그냥 단순히 부모님의 이제 허락과 학교 측의 허락 그리고 이걸 이제 교육청이 냈는데 교육청에서도 체험학습 이제 뭐 사실 이제 허가 안 해줄 그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절차는 갖춰졌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만 저렇게 가게 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뭐 현장 체험이든 휴가든 뭐 펜션, 뭐 전국에 펜션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숙박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사실 이런 사고들이 왕왕 있어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펜션을 특히 간다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그렇죠. 한데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뭐 아직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나타나려면 사실상 연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일러가 설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일러 이제 배관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연기를 내뿜는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연기가 내뿜어지지 못하고 안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펜션을 선택을 하실 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물론 이게 뭐 사실은 가격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안전상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혹여나 이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은 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 사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있는 법관 13명 징계 절차에 넘겨졌었는데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맞습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를 받아서 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법관 3명에 대해서 어제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예. 그리고 그 결정이 이제 나왔는데요. 13명 중에 8명이 이제 징계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 결정된 최고 수위는 이제 정직 6개월인데요. 2명의 판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게 됐고 예. 한 명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봉, 그리고 한 명은 견책을 받았고요. 예. 2명은 이제 불문이라 그래서 따로 징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경우에는 아예 징계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짚어주신 것처럼 이규진, 이민걸 두 부장판사 이제 가장 높은 수인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 두 판사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데 이유가 있다고요? 아무래도 가장 그 높은 수인 정직 6개월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정도가 위중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규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그 소송 관련해서 본인이 맡은 이제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부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냐라고 해서 재판부에 이제 심증을 파악을 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인정이 돼서 이제 품위 손상을 시켰다라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거고요. 예. 이민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그 유동수 의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이제 지시를 한 그 의혹을 받고 있었고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직무상의 의무도 위반했다라고 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네, 부장판사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쭉 보면 방창현 부장판사 정직 3개월,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 감봉 5개월, 김민수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시진국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사법부 역사상 이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사법 절차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라는 걸 보면 그걸 감안하자면 징계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관 징계법상에 지금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유의 정말 사법농단이 발생을 했다라고 치면 그러면 법관 징계법상에 이제 최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법관 징계법상으로는 최고 수위가 이제 징계가 정직 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최고치가 정직 6개월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이제 한 절반 정도 미치는 처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일각에서는 그 최대치로 사실은 징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 징계와 더불어서 다른 이제 또 처벌을 받을 것은 없는지 이제 혐의를 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예. 그 징계 자체도 사실은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뭐 불문 처분도 나왔잖아요. 네. 불문 같은 경우
경우에도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많은 이제 사법농단에 이제 분노를 했던 그런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불문 처분이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도 사실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 불문이 결정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불문이라는 것은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지만 하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일단은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그 불문 처분을 받은 그 2명의 법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연루가 된 점은 인정이 되지만 하지만 그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법관들이 받은 그런 처분과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다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제 탄압 문건을 작성한 데 이제 개입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됐었는데 예. 사실상 뭐 이게 정확하게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예. 실제 이제 개입 정도를 보면 단순히 뭐 문건 작성을 지시받아서 단순 지시를 받은 경우라든지 뭐 아니면 개입 정도가 극히 적어서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이번에 내려진 징계 수위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는 법관 탄핵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징계 사유를 보고 정말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이제 더 커지게 된다면 국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사상 처음이죠. 국회의 법관 탄핵 움직임.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다, 불명예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의 목소리가 사실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 이번에 징계를 받은 판사들 중에 일부 혹은 뭐 대부분이 사실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법원 자체에서 예. 징계를 내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혐의를 인정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을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도 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징계와 탄핵은 또 다른 절차고 충분히 이제 이중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아마도 이 징계를 받은 그 법관들 같은 경우에 탄핵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고 하지만 국민들의 그런 사법부 신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사실 조치라고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관들 그 본인 당사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법농단의 의혹에 있었던 법관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였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달 전에 여중생이 인천에서 투신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투신한 여중생의 아버지께서 국민청원을 올려서 이게 시작이 됐었는데 예. 경찰이 일단은 남학생 3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중 한 명에 대해서는 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그리고 한 명은 강제추행한 혐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 여중생에 대해서 이제 SNS에 비방글을 올려서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해서 3명 다 일단은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혐의점이 있다라고 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 의견도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성폭행이 있었고 그 내용이 이제 SNS에 올라와서 이 인천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참 이런 소식을 전달을 드릴 때마다 참 씁쓸한데 처벌
처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보호 처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처분이 네.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성폭행과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자라고 한다면 소년법 적용은 되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과 비견할 만큼의 사실은 처벌 수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소년법 적용상 이제 장기와 단기를 이제 명시해서 형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예. 당연히 지켜지겠지만 하지만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단순히 이제 뭐 그냥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심정으로 저기 아버님께서 청원을 올리셨을까? 저희가 뭐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만 법적 처벌은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